문변의 시선, 문호세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집중호우로 인해서 주택이나 시설물이 파손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에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집이 파손이 돼서 살 수 없는 정도가 됐다면 임대차 계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은 수해가 발생하면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사시던 곳이 파손이 되거나 아예 없어지거나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집이 아예 무너져 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가 전부 멸실이 됐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임대차 계약은 그냥 해지되고 보증금을 돌려받으셔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때 임대인도 사실은 잘못이 없는데 임대인은 집도 망가졌는데 보증금도 다 돌려줘야 되냐 이럴 수 있는데 이 임대차 계약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 법상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전적으로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는 법률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잘못이 없더라도 임차인에게 잘못 없는 사유로 쌍방에게 잘못이 없는 사유로 집이 망가졌다고 하면 임대인이 전적으로 그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보증금은 돌려받으실 수 있고요. 전세로 살고 계시는 분들은. 그리고 집이 다 망가진 것이 아니어도 고칠 수 없는 정도의 훼손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고치더라도 이 집에서 살 수가 없겠다 싶을 정도에 이르렀을 때에는 그때도 마찬가지로 계약은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으시는 수순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예. 괜히 이제 임대인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좀 그렇죠. 그러네요. 사실은 갑자기 목돈이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집은 이미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고 원래 임대차 계약이라는 것이 내가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내가 살고 있던 집도 그대로 돌려줘야 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하지만 자연재해의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집이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원상회복 의무라는 것이 면제되고 보증금은 돌려받으실 수 있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임대인도 아마 뭔가 또 조치가 취해지겠죠? 아마도? 아마 그 건물에 대해서 보험 가입이 돼 있다거나 그 집이 그렇게까지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지자체의 책임이나 국가 책임이 있다고 하면 다른 쪽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파손은 됐는데 고칠 수 있을 정도라면 이제 이거 이제 수선 의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요것도 참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원칙적인 걸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파손된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그리고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이고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이 파손 부위가 일부이더라도 이 집에서 살기 위해서는 이걸 꼭 고쳐야 해. 고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어.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들어라고 하는 그런 파손일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리해 주는 것이 원칙이고요.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어떻게 보면 경미한 손상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살고 계시는 분께서 스스로 하시는 것이 또 원칙입니다. 아, 또 그렇군요. 그럼 이거 경미한 거야 아닌 거야 이거를 또 구분할 때도 서로 그것도 사실 다툼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임대인이 수리를 해줄 의무가 있는 부분이다라는 건 제가 금방 설명드린 것처럼 이 집에 살기 위해서는 그 부분을 수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거주하기 위해 필수적인 부분에 대한 수선을 거부한다. 라고 하면 임대인이 그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께서는 나 더 이상 그럼 이 집에 살지 않겠다.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청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지만 나는 이 집에 계속 살고 싶다. 일단은 내가 고치겠다 하신다면 일단은 비용을 들여서 수선을 하신 다음에 나중에 임대인에게 비용 청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수리하는 동안에 거기 월세는 계속 내야 되는 겁니까? 이것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원칙적으로는요. 그러니까 우리 민법상 임차인이 자기한테 책임이 없는 이유로 이 집이 좀 어딘가가 파손되거나 살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차임을 좀 감액해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면제해달라고 요구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의 경우에도요. 만약에 전부 사용할 수 없게 됐을 때, 그러니까 이거를 고치는 동안 이 집에
도저히 머무를 수가 없다. 그럴 네. 때는 차임을 다 고쳐질 때까지 내지 않겠다라고 지급 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좀 사는 동안 불편이 초래돼서 차임을 전액 지급하기는 어렵겠다 하는 네. 정도라면 일부에 대해서 감액 요구하셔서 네. 뭐 협의에 따라서 감액을 하실 수도 있고 만약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부득이 나중에 뭐 소송을 하셔야 될 수도 있겠지만 감액을 요청하실 수 있는 권리 자체는 있습니다. 감액해야 한다는 아니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뭐 감액 받거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에 뭐 재판으로 가거나 한다고 하면 임차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기는 하겠지만 네. 이것이 뭐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받기 전에는 곧바로 임대인에게 어떤 의무를 우리가 강요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다툼이 있다면 법원의 판단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임차인에게 확실히 좋은 조건인데요. 그렇죠. 사실 네. 이 임대차 보호법이 전세 월세 계약에서 전적으로 임차인이 보호받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차인이 사용하던 가전 제품이나 생활용품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뭐 이런 것까지 보상이 되진 않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네, 실제로 그럴 그런 것 부분까지는 임대인이 책임질 수는 없겠죠. 네. 임대인에게는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이나 집기, 비품 이런 것에 대한 보상 의무까지는 없는데요. 다만 이 침수로 인한 피해가 임대인이 뭔가를 조치를 취해줬다면 이렇게까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혹은 그 전에 뭔가를 고쳤어야 하는 걸 고쳐달라고 요구도 했었고 여러 번 말했는데도 안 고쳐져서 피해가 확대가 됐다라고 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라는 법원 판단도 있기는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제 수혜로 다른 곳에 임시로 이제 거주를 하게 돼요. 네. 그러면 이제 대항력을 잃는지를 궁금해 하는데 여기서 일단 대항력이 뭔지부터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대항력이 뭐냐면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대항력은 내가 이 집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살고 있는 정당한 권리자입니다. 라는 주장을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권리거든요. 네. 뭐 집주인이 바뀌어서 그 주인이 이 집을 이제 제가 주인이니까 나가세요라고 네. 했을 때 저는 이 집에 계약을 하고 있는 정당한 권리자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나갈 수 없습니다. 예. 라고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개념인데 네, 중요한 권리네요. 그렇죠. 예. 이 대항력을 획득하고 또 유지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네. 이 집에 계속 살고 있어야 돼요. 아. 나의 점유하에 이 집이 있어야 되고 예. 이 집 주소지에 내가 전입신고를 해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곳에 사신다고 해도 전입 신고를 다른 곳으로 옮기시진 않을 거니까 수리하는 문제가 거니까요. 없는데 네. 이 집에 더 이상 내가 살고 있지 않잖아요. 예. 다른 곳에 가 계셔야 되니까 네. 이럴 때 점유하고 있지 않은데 대항력 유지되나? 네. 이렇게 이제 걱정이 되실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그 집에 살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대항력이 없어지기 때문에요. 근데 수해에 대비해서 집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임시 거처에 있는데 네. 이 대항력까지 없어진다고 하면 너무 억울하고 힘드실 것 같아요. 이거는 그쵸?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네.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그리고 원래는 여기에 계속 살고 싶지만 내가 집을 수리하기 위해서 임시로 다른 곳에 가 있다. 그리고 내가 여전히 이 집의 열쇠도 내가 갖고 있고 네. 왔다 갔다 하면서 수리하고 있는 모습도 보고 사실상 내가 이 집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네. 것이 인정이 된다면 여전히 그분이 점유를 하고 있는 걸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대항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집에 대한 이야기 좀 해봤고요. 이제 차량으로 넘어갈게요. 집중호우 때문에 차량이 이제 침수가 됐어요. 이럴 때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침수 차량 굉장히 많이 발생했죠. 최근에 네. 지난주에 있었던 집중호우로도 차량이 굉장히 많이 침수됐는데 네. 이때 자차 보험이 들어져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보상 여부가 갈라집니다. 네. 그래서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차량 침수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주는 보험 유형이다라고 하면 보험사에 청구를 하실 수가 있는데 네. 최근에는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 피해의 경우에는 면책을 하는 약관을 가지고 있는 보험들도 있어요. 그래서 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 보험의 약관을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 만약에 이제 약관상 면책 사유가 아니어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하면 이거는 차량 운전자, 그러니까 보험 계약자의 과실은 아니기 때문에 할증은 안 되시고요. 근데 다만 무사고 보험 할인 혜택이 있잖아요. 보험을 네. 하시면 이 경우에는 유예는 됩니다. 이 할인 기간이 좀 유예가 된다고 하고, 근데 이때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내 보험이 침수 피해도 보장해주는 유형이라고 해도 만약에 계약자한테 과실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창문을 열어놨다. 선루프를 열어놨다. 그리고 통행하지 말라고 한 출입 금지 구역으로 운전을 하셨다. 네. 이런 경우에는 자차 보험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자차는 무조건 들어있어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침수가 됐다면 관리사무소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거는 상대방한테 이걸 잘 관리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 네. 이런 과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관리 주체에 과실이 있다고 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우리 법원에서 인정했던 책임의 사례는 지하 주차장에 빗물이 유입돼서 차량이 다 침수가 됐어요. 그런데 평소에도 방수 시설, 배수 시설이 없어서 문제 제기가 됐었는데 고치지 않았다. 그리고 하수 역류 방지 장치 같은 것을 갖추지 않은 지하 주차장의 경우에는 관리자한테 과실이 있다.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판결을 한 사례들이 있어서 이 주차장의 유형, 지하 주차장이냐, 지상 주차장이냐. 만약에 침수의 위험이 평소에도 큰 곳이었다면 막기 위한 조치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잘해야 되겠군요. 네, 어떤 방면에서 또 책임 소재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어떤 침수라든지 다른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계속 관리를 좀 해야 합니다. 금액적으로도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어서 차가 한두 대가 아니니까. 그렇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군요. 이제 정부나 지자체의 관리 소홀 때문에 피해가 커진 경우 이때는 국가 배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요즘에 사실 문제되는 것들이 이런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산청에서 있었던 산사태의 경우에도 진작에 뭔가 대피를 시키고 경보를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침수로 인한 피해의 경우에도 이 하천물이 넘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지자체가 안 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제 지자체나 국가의 책임을 묻는 사안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손해가 발생한 데 공무원의 과실이 있거나 국가가 설치한 시설물에 하자가 있다. 그러면 국가배상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국가배상법이요? 네, 국가가 배상을 해야 하는 그 조건에 대해서 청구 방법에 대해서 규정해 놓은 법률이 있는데 요거에 따라서 배상 청구가 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근데 다만 이 자연재난 사고에 대해서 전부 다 인정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때 국가나 지자체의 관리 소홀 같은 과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인정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내가 찾아내야 되나요? 그렇죠. 어떤 과실이 있는지를 밝혀야 되는 것이죠.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공무원의 부작위, 뭔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을 알았는데도 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좀 증명을 해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해서 침수되고 산사태 등의 사고에 대해서 국가 배상 청구가 인용된 사례가 있습니까? 사실 이런 경우에 국가 배상 청구가 인용된 사례들은 꽤 있습니다. 꽤 있는데요. 이제 금액이 많이 인용됐던 사건으로는 19년도에 부산에서 집중호우가 내려서 야산 비탈면이 붕괴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에서는 주민 4명이 돌아가시고 인근 기업들도 수십억의 피해를 입었거든요. 근데 이 사건은 이렇게 비탈면이 붕괴된 데에 국방부가 연병장을 만들기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조성한 시설이었는데 배수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됐던 거예요. 조성을 하면서. 그래서 이럴 때 배수시설 관리부실 이런 설치 관리상에 국가 책임이 있다라고 해서 청구 금액의 90%를 인정을 했거든요. 90%라는 이 인용 비율은 굉장히 높은 겁니다. 높게 된 거고, 그리고 우리 14년 정도 전에 우면산 산사태 있잖아요. 서울에서 발생했던 이 사건에서도 지자체 공무원들한테 산사태 주의보나 경보 발령 의무가 있었는데도 왜 이걸 미리 하지 않았느냐라고 좀 책임을 물어서 국가에게 50%의 책임은 있다.
이렇게 인정한 사례도 있고 이거 외에도 국가배상 청구가 인용되는 사례들은 적지 않게 있습니다. 공공시설의 하자로 인한 피해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이 시설물의 하자를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네. 우리가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이 정도 시설이라면 이 정도의 안전성은 있어야지 하는 통상적인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네. 이걸 갖췄느냐 못 갖췄느냐를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뭔가 어떤 시설물이 통상 갖춰야 하는 안전성을 갖추지 못해서 그것 플러스 자연재해가 경합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시설물 관리 하자로 인한 국가 배상 의무도 인정을 하는 겁니다. 네. 자연재해 손해배상의 범위도 궁금하거든요. 어떤 범위로 되느냐 하면 이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는 대부분 재해 플러스 관리 소홀로 이루어지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그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원칙인데 네. 자연재해가 경합한 것에 대해서 국가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또 불공평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자연력이 기여한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국가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네. 그래서 만약에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래서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국가의 배상 책임을 10% 20%만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나 90% 정도의 책임을 인정하는 사례도 있어서 각각의 사례마다 국가의 관리 소홀이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쳤느냐 이 기준에 따라서 그 결정이 됩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90%가 굉장히 높은 확률이었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문호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강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